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여야가 지금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틀간 파행을 겪은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에 합의를 한 모습입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미 간 난기류 불식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이제 오전 10시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파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청문회만이라도 즉시 정상화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문회 일정은 참여할 계획입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이 국회, 더 나아가면 야당에 부여한 책무이지 않습니까? 추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추경을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네, 일단은 어제까지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지금 오전 10시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채택을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순조롭게 좀 채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어제 오후에 예를 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그런 그 그린라이트가 사실은 이미 이제 했고요. 네. 또 그전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그리로 나설 듯 보였습니다만 오후에 청문회 했던 그 어떤 4명의 장관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다당제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자유한국당만 보이콧했을 때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측면. 또 기본적으로 현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내 경선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 자체가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문 후보자들의 흠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조건 닫아놓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열어서 비판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말하자면 뭐 어렵사리라도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추경에 대한 문제인데 추경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야 3당이 모두 이렇게 국가재정법상의 어떤 요건이 되느냐에 대한 쟁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추경이 일단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TK 지역 같은 거는 경쟁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말하자면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질 수 있는 소외라든지 어떤 실익의 계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아가서 또 추가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목 잡는 모습만 계속 비춰져봤자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실 텐데요. 그렇죠. 뭐 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다 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급하죠. 왜냐하면 정부 구성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급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청문회하고 추경을 합쳐갖고 일괄 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괄 타결을 보려고 하는 게 조금은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후퇴한 게 양보를 한 게 뭐냐면은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그게 일단 그거는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제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와서 일단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고요. 다만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경은 되게 보면은 그 명분 싸움에서 항상 그 야당이 지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면 추경이 이제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거 고기를 잡아서 줄 건지 아니면 고기 잡는 방법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많은 돈을 고기를 잡아서 차라리 줄고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이해 관계가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또 그건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추경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재난 수준인지 일자리 창출이 그럼 그렇지 않다. 이게 뭐 추경이라는 건 편성 자체가
우리나라 그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 항목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좀 법리 논쟁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는 조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온도 차이 있다.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너무 지나치게 청문회를 끌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개최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예. 끌고 되면은 결국은 발목 잡기로 되고 정부 구성원이 늦으면 그 책임은 결국 야당 한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대개 보면 막 일괄 타결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우선에 인사청문회부터 개최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으로 이제 추가 그 예산안 이 부분도 같이 일단은 그 논의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어찌 보면 앞서서 저 추경 관련해서 야3당 이렇게 공조하는 모습을 비춰졌는데 이번 계기로 사실은 그 공조는 약간 좀 흐트러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다르기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네네. 없는데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추경은 야당이 그렇죠. 정부나 이 여당 입장에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늘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지. 그러나 어쨌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금 야3당이 공조하는 게 조금 삐그러지는 모습은 사실이에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추경안 때문에 일단은 뭐 채택이 되더라도 7월에 또다시 어떤 또 여야의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내의 활동을 원활히 하면서 네. 그런 추경에 대한 부분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자유한국당과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고 예. 또 흔히들 말하는 대로 사실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다는 건 뭐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소방관의 일자리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지역별로 다르다. 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지역은 소방관이 2명 가야 되는데 어떤 년 3명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표현으로 보면 생산적 복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중물을 통해서 우선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민간 일자리 영역으로 물가를 말하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추동력을 하면 사실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지역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예. 결국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정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를 넓혀가면 자유한국당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에서도 아마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그거는 뭐 얼마든지 뭐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11조 이거를 계량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거의 한 사람 앞에 1억 한 2천만 원꼴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경제 선순환 면에서는 일단 돌아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된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여야가 합의가 되더라도 예. 또 지뢰밭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여야가 합의가 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운영위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조국 그 수석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야당에서 신상털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운영위가 파행이 되면은 예. 추경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야당에서 잘 조율할 건지 예. 또 여당은 야당한테 어떻게 협조를 얻을 건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좀 기술적인 면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되지 않겠나. 네네. 그런 제일 하여튼 걱정되는 부분이 운영위가 정상적으로만 되면은 예. 추경도 그냥 같이 갈 수 있는데 운영위가 파행이 될 경우에는 또 이게 공전될 가능성 7월 국회도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사실은 뭐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지금 국회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긍정적 어떤 공론의 장으로 가느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도 사실은 그
청와대가 검증에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적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운영위에 지난번에 파행은 났습니다만 고함부터 먼저 치른 운영위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인사청문회 자체의 어떤 조사 부실의 문제가 있다면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가. 네. 어떤 그런 차분히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큰 틀의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공격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조국 수석 그러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서 네, 충분히 네. 청와대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죠. 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야죠. 일단 네. 조국 수석은 뭐 이미 그 출석하는 걸로 운영위에서 그렇게 합의가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게 이제 운영위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요구를 했죠. 그거였고요, 예. 사실. 일단은 뭐 그 이제 업무 보고 예. 하는 걸로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업무 보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겠다 네. 했지. 그 이제 어쨌든 이 조국 수석이 일단 출석만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야당에서 이제 조국 수석을 아마 그 옥죄할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야 간에 충돌이 생기고 예, 그 예. 충돌이 또 어쨌든 파행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운영이 이제 추경은 또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어떻게 운영의 면을 살려서 예, 예. 좀 더 이상 공진이 국회가 안 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야당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국정 추진을 위해서 협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불참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어제 이 보고서 채택에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캐스팅 보트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쟁론과 공전을 거듭한 결과 대승적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돋보였다고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앞으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예. 과거 정부를 뭐랄까 어렵게 만드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입장들도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실제로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김현미 장관을 만든 이유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는 SOC 투자의 시대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같은 새로운 어떤 네. 국토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성의 눈길이 더 필요한 어떤 국토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또 본인의 지역구가 사실은 이제 일산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밀집 지역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북부 말하자면 휴전선 접경 지역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세 사람 있잖아요. 그 피우진 그 보훈처장, 예.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인데 어쨌든 뭐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예. 정식적으로 임명이 됐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성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됐지만 일단은 동의를 해준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살지만은 이 장관이라는 것은 국토 균형 있게 개발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이 수요 공급으로 인해 갖고 주택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며 또 과열 투기 이런 걸 어떻게 잡을 것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맞춤형으로 정말로 어떻게 재단이 될 건지 하는 이런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이 세 사람 피우진, 김연아,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성을 발휘하는 네. 정말로 다른 그 뭐 양성평등 차원에서 일단 임명됐으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전문성을 보여줘야지 문재인 정부한테 일단 부담이 좀 더 될 것이다. 그 네. 부분에서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이 많이 지켜본다. 네. 만약에 이번에
일기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낭만을 한다든가 사퇴를 보이면은 다시 양성평등 문제가 이 또 지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어쨌든 국민의당도 동의해줬으니까 국민의당도 나중에 이제 사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문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하단 자막에도 나가지만 현역 불패 신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깨질 수 있다 안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전문성 지적하셨는데 된 거는 현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그 분명히 이제 전문성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현역 의원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현역 의원은 불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야당들도 자기가 또 만약에 장관으로 내정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고민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또 서로 아는 같은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 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민원을 하나 제기하더라도 아는 장관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장관이 됐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뭔가 지역이 민원을 부탁하고 싶어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현역은 불패라는 게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장관께서 국토위에서 일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 전반을 다뤘고 또 국회에서 말하자면 재선 3선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이 있어서 뭐 건축 박사라서 국토위에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보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차피 차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대통령과 조율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뭐 말하자면 현재 어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면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심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김현미 장관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금만 말하면 김현미 말씀은 지금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을 해보셨기 때문에 맞는 면은 왜 전문성을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사회가 계속 지금 다원화되고 다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아무나 장관 시켜주면 앉아서 적당히 있다가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평가받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그걸 계속 조율하고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역도 있거든요.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유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의미도 개혁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훨씬 더 개혁에 추동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내각 일기에서 사실 보면은 그 외부 인사를 통한 내부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같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제 인사청문 일정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김학영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처음에 위장전입도 대전에 한 군데라고 했는데 위장전입도 서너 군데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고 또 율촌이라고 하는 그 법률 기관으로부터 상당히 고액의 어떤 대우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자기가 그 단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내부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했던 그것은 좀 더 분명히 청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방개혁 또 방산 비리 이런 것을 쳐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중에 같이 대상자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어렵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집단입니다. 사실 뭐 이 군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도덕성이 우월하지 않으면은 50만 군을 우리가 통솔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만은 그것을 지휘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좀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군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송영무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참군인으로서의 어떤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겠냐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일단 부적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 가더라도 결코 야당에서 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적격 판단을 내지 않을 겁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한데, 그러나 대통령 입장은 이미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 야당에서 적격 부적격 판단은 그거는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고, 예. 인사권 임명하는 것은 내 몫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판단하고 나는 그대로 하겠다 하면은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도. 그러나 대통령도 이 송영 국방부 장관만큼은 좀 고민을 하지 않겠나. 네, 네. 왜냐하면 50만 군을 통솔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장관이 됐을 적에 예. 과연 우리 군이 정말 마음으로 승복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모르지만은 그 전문성이야 뭐 국방부 해군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줄줄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뭐 그 안경환 장관처럼 본인이 사퇴해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것이 끝까지 이제 뭐 청문회까지 가고 이렇게 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되면 결국은 또 추경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추경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예. 네, 더군다나 군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데 만약 청문회에 저렇게 여러 가지 그냥 부정적인 것이 된다라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의 사실은 사회입니다. 그걸 좀 더 말하면 해군이나 공군의 어떤 그 출신이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줘야만 그것이 리더십으로 전달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앞서서 안경환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자진 사퇴했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과중에 뭐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그렇습니다. 내놓기는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어쨌든. 청문은 청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뭐 의혹이 많다고 아예 청문도 열지 말자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네. 의혹은 의혹대로 올려놓고 청문을 통해서 본인이 지켜보고.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얼마만큼 해명하고 네.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량을 얼마나 이렇게 발휘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청와대도 볼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 의혹을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물론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뭐 정부가 그걸 일부러 또 안고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지금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그 찬스가 이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내정자예요. 만약에 예.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야당도 참여해서 부적격으로 판단 내리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은 이쪽이 말하는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들어온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력서에는 학벌, 또 학력, 출신지 기재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 이전 공공기관 채용 때는 30% 이상을 지역 인재에게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대기업에도 좀 권유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좀 더 심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내려봤을 때는 그냥 뭐 억지로 이사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토지공사 같으면 진주 지역의 경남 지역 혹은 뭐 농어촌공사 같으면 전라도 지역에 네. 많은 지역 인사들을 많이 뽑아서 그렇죠. 더불어서 지역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다양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었다면 네. 그것을 좀 더 말하자면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또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기업에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민간으로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는데 어떻게 좀 저 부분은 뭐 저는 뭐 100% 찬성하고요. 네. 또 실제로 저렇게 돼야 된다 봅니다. 지역 인재들이 사실 그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장벽이 많고 여러 가지 뭐 학벌이라든가 지역 출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역에도 뭐 어떤 국립대학도 있고 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게 불이익을
본인이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그 지역마다 그 공공기관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가능하면 지역 인재들을 좀 써서 또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 어떤 발전하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뭐 출신이라든가 학교, 성분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지 마라.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또 원칙 측면에서 대통령 지시가 뭐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방대를 살리는 길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물론 네. 블라인드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상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떤 대학이가 아니라 카테고리성으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지방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좀 실시하기로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실력을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